네, 방금 소개받은 임기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에서 보다시피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지난 시간에 차지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 한강유역을 고구려가 상실하게 되고 그 한강유역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이제 신라가 등장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주로 고구려에서 신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한강유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잘 알다시피 이제 백제가 한강유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한강유역의 주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보다면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라는 이제 순서로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지점을 생각하게 되는데, 백제 입장에서 한강유역, 고구려 입장에서 한강유역, 신라 입장에서 한강유역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한강유역이 갖고 있는 성격과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되는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또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그것이 이제 신라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한강유역은 한반도의 중부 지역을 차지하게 돼 있죠. 중부 지역이 됐고, 그 다음에 남한강과 북한강이라는 이제 큰 두 개의 강줄기가 흐르고 유역을 이제 굉장히 넓은 유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유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산이죠. 산맥이 백두대간과 한북정맥, 한남정맥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지리를 파악하는 관점인 상경도 입장에서 보면 백두대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이제 한북정맥, 그다음에 한남정맥 이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여기가 바로 한강유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유역에 많은 물길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 물길을 따라 이제 산을 넘어가면, 즉 분수령을 넘어가면 새로운 물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분수령 부분하고 한북정맥, 한남정맥을 둘러싸고 있는 한강유역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대개 이쪽이 이제 한북정맥이 내려오게 되고 백두대간이고 한남정맥, 백두대 흘러가서 이제 한남정맥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보통 이제 이 지역을 둘러싼 쟁패가 벌어지게 되는데 통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자가 이제 국가가 되겠죠. 국가가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한다.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제 저 얘기가 맞는가라는 얘기를 오늘 쭉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중부를 차지하고 있고, 한반도의 중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차지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어떤 패권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유역 면적도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농경지라든가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구려에게 한강유역과 백제에게 한강유역과 신라에게 한강유역은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그 한강유역과 각 삼국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깊이 성찰하는데 오히려 너무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하는 저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고구려가 왜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되어 가는지, 신라는 왜 한강유역에
차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이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하게 되는지 그런 의미들을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특히 이제 한강 유역이라고 해도 아까 북한강과 남한강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남한강 지역들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이제 삼국의 역관계 속에서도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남한강을 좀 말씀을 더 드린다면 남한강은 대략 한 390k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고요. 일단 지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역 면적이 넓다라는 뜻이고 이 넓은 유역 면적에 이제 뭐 농경이라든가 이런 물산들이 이제 풍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지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천을 매개로 해서 물길이 굉장히 널리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 즉 교통로의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물길을 연결해 가면서 땅길이 또 같이 연결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충주에서 계림령과 조령을 넘으면 또 단양에서 중령을 넘으면 낙동강 물길하고 연결이 되고 거기서 또 다른 땅길하고도 연결이 되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동과 영서가 이어지는 물길 끝에 이제 분수령을 넘어서 땅길로 연결이 되어간다. 교통로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강 유역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그리고 교통로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는 주로 수로를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로에 대한 개념이 우리들 머릿속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근대 사회 속에서는 물론 이제 사람들은 수로를 이용하기보다는 육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특히 이제 많은 물자들을 운송한다거나 이럴 때는 물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근데 특히 이 남한강은 상류까지도 배가 다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길이라는 점이 남한강의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한강 유역에 갖는 중요도를 이제 높이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남한강의 물길을 이용하는 자료들은 삼국시대 자료는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조선 말기 자료를 보면 남한강 물길을 이용해서 되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를 보면 상류에서 서울까지 갈 때 이 배로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상류 지역이 영춘이라고 합니다. 영춘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면 서울까지 6일, 단양에서는 5일, 충주에서 4일, 여주에서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류에서 내려올 때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뭐 요새는 고속도로로 따지면 뭐 영춘까지도 반나절이면 갑니다만 물길을 이용했을 때 이런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때는 즉 물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죠. 대체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2배 내지 한 3배 정도가 걸린다는 게 이제 조선 말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여주에서는 상류에서 내려올 때는 이틀인데 여주까지 올라갈 때는 5일, 충주까지 7일, 단양까지 한 13일, 영춘까지 한 17일 정도 이제 걸린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이게 이제 조선 말기 자료인데 아마 고려로 올라가도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실력사에 보면 보제존자 석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나홍성사가 서울에서 여주까지 7일이 걸려가지고 이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려 시대에도 되게 큰 차이 없이 이제 그런 정도 시간이 걸렸을 테고요. 삼국 시대로 가도 아마 남한강 물길을 이용하는 데에서는 아마 이제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길을 이용하는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또는 이제 하류에서 상류로 물길을 이용하는 이제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잠깐 보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훨씬 빠른 속도로 또 빨리 어떤 그 물자를 이동시키고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류에서 이 물길을 이용할 때 상류 쪽에서 하류를 바라보거나 이용하는 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와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물길을 활용하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비중의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비중의 차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남한강 물길만 똑같이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뜻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이미 짐작하셨다시피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게 이제 상류부터 차지하면서부터 하류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남한강 물길이 신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 또는 이제 하류에 있었던 백제가 이 물길을 이용하거나 갖고 있는 의미, 뭐 고구려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남한강 물길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물자 유통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고대에도 뭐 큰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여러 유적 자료나 이럴 때 보면 뭐 아주 유명한 자료라서 다 알고 계시죠. 원주 법천리 고분, 백제가 그 원주 지역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세력을 뻗치고 확장해서 영역을 관리해 가는가라는 그런 중요한 사례로 들고 있는 이제 원주 법천리 고분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생선, 바다 생선 뼈도 발견이 되고요. 해산물 같은 것들이 이 남한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상류까지 옮겨지게 되고, 특히 이제 소금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는 암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다염이, 해염이 이제 상류까지 운반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상류에서는 주로 내려오는 게 이제 철광이 충주 지역에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철 같은 것들이 주로 유통되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실제 통일신라 시대에는 이 남한강 길을 전체 5통 중에서 염지통이라고 불리는 이제 교통이 있는데, 교통로가 있는데, 이게 아마 남한강 길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또 탱기지 충주 쪽에 보면 동남쪽으로 영남의 물자를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제 조선 시대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한강 상류에서 영남에서 건너온 물건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영남의 물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양과 생선, 소금들이 이제 거꾸로 남한강 상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 굉장히 중요한 물자는 이제 그 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 그 유명한 다인철소도 충주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려 시대의 충주 일대의 이제 철광들에 대해서 최자의 이 삼도부에 보면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바위를 뚫지 않아도 산의 골수처럼 흘러나와 뿌리와 그루를 찢고 파내어도 무진장 끝이 없다. 뭐 노총 철광인 것 같아요. 이런 노총 철광들이 이제 충주 일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충주에 뭐 잘 알다시피 고대 철기 시대에 그 철산지를 장악하고 있고, 장악한 철산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당시 세력의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그 한강유역 전체를 이제 차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중요한 요충지, 충주는 이런 철산지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남한강 상류 지역에 위치하는 교통의 거점이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충주 고구려비를 중심으로 해서 충주 일대 고구려가 어떻게 그 지역을 경영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충주 지역의 중요한 거점들. 근데 충주만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충주와 그다음 한강 하류가 연결되었을 때 그 의미가 이제 배가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한강 유역, 특히 이제 남한강 지역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한강 유역이 갖고 있는 이제 지리적인 그다음에 교류의 측면, 뭐 물길의 이용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27년에 이제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가 수도를 한반도 내로 옮김으로써 한반도 국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 즉 삼국이 맺고 있는 관계성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고 평양 천도에 따라서 고구려가 소위 말하는 남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의 유명한 나제 동맹이 이제 433년에 맺어지게 되죠. 이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 백제 입장에서는 그 이전까지 고구려와 전쟁을 계속 치루어왔기 때문에 그런 갈등 충돌의 연장선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나제 동맹의 또 다른 축인 신라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나제 동맹이 맺어지는가? 잘 알다시피 고구려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한 이제 그런 의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주 고구려비의 그 신라톤의 당주라고 하는 데서 보듯이 고구려군이 신라 영역 내에 주둔하고 있고 또 일본서기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지점들이 이제 나제 동맹을 통해서 양국이 이해관계를 일치하게 되고 신라는 이런 나제 동맹을 아마 의식해서인지 450년에 그 동해안 일대 하슬라의 성주가 고구려 장수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특히 460년대 이후가 되면 고구려 신라의 이제 군사적인 충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증대해 나가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때까지는 나제 동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맺어져 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되는 시점은 아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고구려가 군사적으로 이제 남하하기 때문에 그렇죠. 475년에 백제 한성을 공격해서 한성을 함락시키게 되고 그때 이제 신라가 구원군을 보냄으로써 이제 군사 동맹의 형태로 바뀌어져 나간다 그럴까요? 이제 변화되어 나가죠. 그리고 그때 이제 백제는 한성을 빼앗기고 또 한성을 포함하고 있는 한강 유역 일대를 이제 상당 부분 상실하고 웅진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국가의 본고지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겠지만 또 한반도 전체 입장에서 보면 백제가 웅진으로 남천하게 되면서 한반도 남부를 개발하게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보면 그 서진이 동진으로 그래서 양자강 이남으로 내려가면서 양자강 이남이 이제 대거 개발되어 갔듯이 백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고 오히려 이제 이런 걸 개발해서 뭐 잘 알다시피 무령왕 때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한반도 남부 지역의 개발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남부 지역을 개발하고 또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라와 손을 잡고 한강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다시 이제 북진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북진이 갖는 의미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겠다. 저 땅이 있어요. 한강 유역만이 내가 차지하고 있어야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강국이 수준에 올라 있고 한강 유역을 집착하는 고토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구려의 남하에 대해서 신라 역시 476년에 삼년산성을 이제 보훈에 축조함으로써 고구려에 대응하는 이런 본격적인 나제 동맹과 더불어 고구려에 대한 두 백제 신라의 군사적인 대응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제 군사 동맹에 이제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 기사를 중심으로 보면요,
481년부터 494년까지 한 4차례 정도의 전투에서 백제와 신라의 이제 군사적인 동맹이 성과를 거두는데, 주로 요 삼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제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하는 기사들이 좀 많아요. 기사들이 많고, 여기 이제 백제군이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이제 기록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481년 기록에 보면 이제 호명성하고 밀부를 이제 공격하는 지점이 나오는데, 되게 이거를 이 미질부가 이제 흥해 동해안 루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해안 일대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의아스러운 게, 백제군이 동해안 일대까지 구원을 가려면 신라 영토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과연 아무리 그 뭐라 그럴까 동맹군이라고 해도 그게 과연 가능했던 일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기사는 분리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로 이제 충주, 청주 요 일대 한반도 중부 지역에 그 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기사는 아마 청주 일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 당시 이제 고구려가 내려오는 하는 부분들이 이제 동해안 루트로도 이제 공세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내륙의 이제 중단 루트 가운데 지금 우리 고속도로로 따지면 이제 중부 고속도로하고 뭐 내륙 고속도로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도 계속 내려오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전투가 주로 벌어지고, 그래야지 이제 백제군하고 신라군이 같이 이제 서로 구원전들을 전개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쨌든 이런 이제 낮의 군사 동맹의 군사적인 성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신라 백제 사이에 나중에 이제 군사적인 연합에 의한 북진이 이제 가능해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한강 유역의 상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한강 유역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상실하게 되어가는 지점까지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고구려와 신라, 고구려와 이제 백제의 전투 상황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삼국사기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전투 상황은 좀 의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이제 장수왕 때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해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495년 기사가 되겠죠. 고구려가 백제 치양성을 공격한다는 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근초고왕 때 고구원 근초고왕 전투가 벌어졌던 시점에 나왔던 이제 지역, 한계도 배천에 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백제가 501년에는 고구려 수곡성을 공격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기존에 나왔던 그 초기에 고구려와 백제가 전투했던 그 시기의 수곡성은 황해도 이제 신계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명칭입니다. 그다음에 507년에는 고구려와 말갈이 백제 한성하고 공격하는 기사가 나오고, 512년에는 백제 가불성하고 원산성을 공격하는 기사, 520년에 폐수전투, 529년에 혈성과 오곡전투, 오곡은 황해도 서홍으로 현재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죽되네요. 그 다음에 540년에 우산성, 백제 한북 독산성을 이제 공격하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550년에 도살성과 금연성, 이런 이제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요 위에 전투 기사들을 보면 황해도와 일대 예성강, 뭐 여기 가불성과 원산성은 좀 위치가 파악이 좀 안 되는 부분이다만, 이건 이제 원산성은 이제 마한과 관련해서 나오는 성이기 때문에 위치가 아마 그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뭐 폐수까지 나오니까 이 폐수를 예성강으로 본다면 이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요 부분이 보여줬던 이유는 요건 이제 그런 전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밑에 부분 우산성, 그 다음에 도살성, 요 이때 부분들은 사실은 충청도 일대로 비정할 개연성들도 남아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사 조금 이런 시기, 400년대 말과 500년대 초의 기사와 그 뒷기사들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강 유역과 관련되어서 볼 수 있는 고구려 백제의 전투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 주로 이 왕들이 이제 동성왕, 무령왕 요때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장수왕 때 한성이 함락돼 가지고 뺏겼는데 다시 회복한 것이냐. 이 전투 기사들은 사실은 치향성, 수곡성 이 명칭들은 백제 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백제 지명들이 다시 나온다라고 하실 때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죠. 지명이 옮겨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법이 이제 기동에 많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는 지명이 옮겨진 게 아니라 회복했다. 백제가 회복을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지명이 옮겨진 것도 아니고 회복한 것도 아니고 저거는 사서 편찬에 있어서 착오 내지는 의도적 변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견해들이 있고 그것들이 뭐 어떤 것이 더 타당한 견해인지는 아직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강 유역을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삼국사의 기사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투 기사만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뭐 이런 전쟁 기사만이 아니라 백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동성왕이 한북의 민호들을 이주시켰다. 대두산성에다가 또 한산성에 이르러 군사 백성들을 위문했다. 우두성은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뭐 우두산성 춘천 일대로 비정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남천 이후의 백제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산 사람들이 이제 고구려를 도망했다거나 한산 한성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까는 이제 전투 기사가 그랬던 것이고 여기서는 백제가 마치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지배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동성왕 무령왕 때 여전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 때문에 백제가 다시 회복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요 사이사이에 말갈 기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갈 기사들. 그래서 이 말갈 기사들은 백제 분기 초기 기사의 말갈 기사들하고 지명이랑 같아요. 그래서 백제 분기는 뭔가 착종이 굉장히 심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후대에 일어났는지 백제 시대 그 후기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강 유역의 상실과 다시 한강 유역의 회복을 둘러싼 논의들은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설명 중에 하나 중에는 이런 이제 설명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다시 한강 유역 일대를 회복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러다가 529년에 이제 오곡 전투, 황해도 서옥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때 다시 다 본격적으로 뺏겼다. 그래서 성왕 때 한강 유역을 탈환하는 것은 이 이후다라는 이제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인데 어쨌든 한강 유역을 둘러서 많은 논란들이 사서상에 있던 것이고 이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한강 유역들이 어떻게 고구려에서 백제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상실하게 되는지가 짚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 이후에 한강 유역의 상실 부분들도 뭐 우리가 좀 역사상 명료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백제봉기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551년에 나제 연합군에 의한 한강유역의 탈환이라고 하는 게 일본 서기에도 나와 있고 신라봉기에도 있는데 백제봉기만 거기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싹 없어요. 백제봉기만 따로 딱 떼놓고 보면 성황 때 한강 탈환 기사가 있으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 앞에 아까 보였다시피 이미 한강유역이 백제 영역인 것처럼 다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봉기만으로는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좀 의도적인 자료의 조작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는데 뭐 자료들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런 그 착오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서들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또 백제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강 유역을 백제가 잃고 고구려가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문제는 별개로 그럼에도 사서상에 한강 유역을 둘러싼 백제와 고구려의 충돌 양상들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가 확실하게 한강 유역을 상실한 그 시점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제 군사동맹이 이제 그동안 쭉 가동되어 왔다가 일종의 이제 하나의 정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고구려가 남하하고 있는 군사의 생존을 위한 대응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역공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제압해가면서 백제와 신라가 이제 영역을 차지하고 회복하는 이런 이제 그 군사 연합군의 이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제 정점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때 이제 이 군사 동맹을 이끌어갔던 두 인물이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죠. 백제의 그 성왕입니다. 성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삼국사기에는 영민하고 비범하며 결단력이 있어서 나라 사람들이 성왕으로 칭했다라고 하는 하여간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일본 서기에도 천도와 지리의 통달에 그 이름이 사방에 펼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여간 성왕이 뭐 왕호 자체가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앙을 받았던 인물인 건 틀림이 없고 충분히 백제인들이 가졌던 어떤 그 한강 유역에 대한 한강 유역을 상실했던 그 통한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질을 충분히 가졌던 인물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준비도 실질적으로 해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538년에는 다 알다시피 사비로 천도하고 남부여라는 호칭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부여가 있는데 북부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부여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남부여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뭐 많이 얘기하는 이제 국가 지배 체제를 아주 대거 정비하고 몸통도 쇄신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준비를 다 갖춘 이후에 신라와 손을 잡고 이제 북진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이제 신라에도 역시 신라의 걸출한 인물이었던 진흥왕이 이제 즉위하고 진흥왕은 이제 540년에 즉위를 했는데 7살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왕태후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나제 군사 동맹에 따른 이제 북진이 551년에 일어났는데 이 551년에 진흥왕은 이제 개국이라는 연호를 쓰게 되고 18세가 돼서 아마 친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흥왕 입장에서는 북진을 일으킨다는 게 이 자신이 이제 비로소 왕다운 왕이 된 다음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성왕과는 달리 아주 젊은 이제 군주로서 정말 자신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여줘야 됐던 그런 이제 욕구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의미였고
성왕은 일종의 이제 그 백제인들의 어떤 한이라고 그럴까? 그런 통한들을 회복해야 되는 입장. 아마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결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551년에 그 시점이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고 만들어졌던 것 같고,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550년 그 전해인 550년에 그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린 바 있는데,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전에서 고구려의 도살성을 이제 백제가 공격하고 백제의 금연성을 고구려가 공격하면서 서로 이제 빼거니 약거니 막 이렇게 충돌하고 있을 때 중간에 이제 이사부를 시켜가지고 두 성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성만 빼앗은 게 아니라 백제성도 빼앗은 꼴이 됩니다. 550년에 백제와 신라의 이제 군사 동맹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빼앗은 꼴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달성과 금연성 이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기반이 돼서 아마 북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마련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51년에 뭐 알다시피 백제는 이제 가야와 연합군들을 통해서 한성을 공포하고 한강 하류의 육군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라는 이제 거치부대 8장군이 이제 신라군을 끌고 올라가서 중령을 넘어서 고영까지 차지해서 한강 상류의 10군을 차지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하류는 백제가, 상류는 신라가 차지하는 그 대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